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구름도 쉬어 넘어가던 깊은 산골짜기에 약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1000리를 간다는 작은 외딴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화려한 기와집도 아니었고 으리으리한 대문이 있는 부잣집도 아니었으나 사시사철 마당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햇볕을 쬐며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약봉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도사님이 사는 집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신령님이 병을 고쳐주는 곳이라 믿기도 했지만 사실 그곳에는 평생을 약초를 캐며 살아온 늙은 의원 한 사람과 그가 거두어 키운 어린 소녀 연화가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마다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집을 찾아왔으며 그때마다 늙은 의원은 말없이 그들의 맥을 짚고 따뜻한 약 한 첩을 지어주며 병든 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안으로 들어서면 기둥 하나하나의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으며 부엌 아궁이에서는 늘 구수한 밥 냄새와 쌉싸름한 약다리는 냄새가 섞여 피어올라 찾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한여름에도 이가 시릴 만큼 차가워 약을 다리는데 으뜸으로 쳤습니다. 연화는 아주 어릴 적 보찜 속에 쌓여 이 집 문 앞에 놓여 있었던 아이였는데 늙은 의원은 그 핏덩이를 거두어 자신의 손녀처럼 혹은 제자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연화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약초의 냄새를 먼저 맡았고 걸음마를 떼자마자 마당에 널린 약초를 뒤집는 법을 배웠기에 그녀에게 있어 이 상골의 낡은 집과 약초 냄새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포근한 요람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연화는 어느덧 16의 고운 처녀가 되었고 그녀의 손끝은 늙은 의원을 닮아 약초를 다루는데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해졌습니다. 의원은 평소 말이 없는 편이라 연화에게 구구절절 약초의 효능을 설명하는 법이 드물었지만 연화는 의원의 눈빛과 손놀림만 보고도 탕약을 끓일 때 불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약초가 독이 되고 어떤 것이 약이 되는지를 스스로 깨우쳐 나갔습니다. 봄이면 두 사람은 망태기를 메고 산을 오르며 갓 돋아난 새싹들을 살폈고 여름이면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헤치며 귀한 약재를 찾느라 땀을 흘렸으며 가을이 오면 온 산이 붉게 물드는 풍경 속에서 잘 여문 열매들을 따모으며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가끔 연화를 보며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고 칭찬했지만 연화는 칭찬에 수줍어하며 그저 의원의 뒤를 따를 뿐 산 아래 세상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의원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는데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산속의 고요를 깨뜨리곤 했습니다. 의원은 예전보다 기침이 잦아졌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오래된 의서들을 뒤적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연화는 그저 겨울이 깊어가서 그러려니 하며 아궁이에 장작을 더 많이 넣어 방을 따뜻하게 드는 일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의원은 가끔 마루에 앉아 눈 덮인 산봉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처럼 아득하고 쓸쓸해 보여 연화의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따뜻한 모과차를 끓여 의원의 거친 손에 쥐어들이며 다가올 봄에는 다시 함께 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따다 화전을 부쳐 먹을 이야기를 조잘대며 불안을 애써 감추려니나 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산짐승들도 추위의 굴 속으로 숨어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의원은 저녁을 평소보다 적게 비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눕기 전에 연화를 불러 앉혀놓고는 평소답지 않게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화야,
약은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란다. 약재가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면 그저 쓴 물에 불과하고, 하찮은 풀뿌리라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리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법이다. 의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 연화는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은 연화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 누웠고, 그것이 연화가 본 의원의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웬일인지 의원의 방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거나 약재의 창고를 둘러보았을 분이시기에 연화는 밤새 고단하셨나 보다 생각하며 밥상을 차려 조용히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처마 끝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 되어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불현듯 어젯밤에 그 쓸쓸했던 눈빛과 유언 같았던 말들이 떠올라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고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연화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온하게 눈을 감고 누워있는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 손을 잡아보니 이미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만이 손끝에 전해져 왔으며, 가슴 위에는 낡은 이불만이 가지런히 덮여 있을 뿐 숨소리는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의원의 뺨에 자신의 따뜻한 볼을 비비며 제발 눈을 떠보라고 속삭였지만 늙은 의원은 대답이 없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연화의 몸을 덮쳤고, 그녀는 의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끼며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려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의원이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는데, 지금 당장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것은 의원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의원의 몸을 정갈하게 닦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으며 평소 의원이 아끼던 낡은 의서와 약탕기를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눈 덮인 산은 어제와 다름없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 한 마리가 무심하게 울어대는데,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넓은 산속집에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 혼자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집과 의원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고를 알려야 했기에 연화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그녀는 지난날 의원과 함께 걸었던 수많은 길들을 떠올렸습니다. 의원은 늘 앞장서서 걸으며 연화가 밟을 자리를 다져주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는 하얀 눈길 위에 오직 자신의 발자국만을 남기며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의원의 죽음을 알리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고, 개 중에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병을 고치나 하며 땅을 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슬픔을 보며 의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자신이 그분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막연한 다짐을 더욱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러졌는데
산속 오두막 마당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밤새도록 곡소리와 연불소리가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원의 덕을 기리며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으며 연화는 상주가 되어 하얀 소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의원은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양지 바른 언덕, 위 약초들이 가장 잘 자라는 곳에 묻혔는데 연화는 봉분 위에 흙을 덮으며 이제는 의원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두 산을 내려간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휑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자의 창고에 들어가 등잔불을 켜고 앉아 의원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약초를 썰 때 쓰던 작두약을 다릴 때 쓰던 부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처방이 적힌 낡은 종이 뭉치들까지 모든 물건에는 의원의 숨결이 배어 있어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와 연화야 불 조절을 잘 해야지 하며 꾸지람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방 안의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리고 의원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약초를 분류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손끝에 닿는 당귀와 천궁의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약초를 다듬으며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 집과 약초들은 제가 꼭 지킬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 약을 다릴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산속 생활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연화의 일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원이 시키는 일을 주로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움직여야 했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땔감이 부족해지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야 했고 식량이 떨어지면 창고를 뒤져 남은 곡식을 아껴 먹으며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약방 한 구석에 모셔둔 의원의 위패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낮에는 마을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맞이하며 서툴지만 정성껏 배운 대로 약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연화가 지어준 약을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진지한 눈빛과 의원을 쏙 빼닮은 약냄새에 안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거나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과연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약초의 종류는 알지만 병의 깊이를 헤아리는 눈은 아직 부족했고 약을 다리는 정성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는 아직 서리걷기에 혹여나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온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의원 영감이 가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눈을 보니 영락없는 그 양반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연화에게는 천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다시금 봄날의 햇살 같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불어대던 어느 오후 연화는 땔감을 구하러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갔다가 낯선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짐승의 발자국이라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사람의 신발 자국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어진 발자국이었기에 연화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그것도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인 날에 누가 길도 없는 곳을 헤치고 올라왔단 말인가.
그녀는 서둘러 땔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졸였는데 해질녘이 되자 대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와 함께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의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 목소리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하고 거친 톤이었고 연화는 직감적으로 이 평화로운 산골집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대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던 연화는 그래도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의원의 가르침이 아니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보찜을 맨 낯선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네가 여기서 심부름이나 하던 계집아이냐. 나는 돌아가신 의원님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이니 썩 비키거라. 하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 사내는 마치 제 집인 양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열린 대문 사이로 횡하니 들어와 마당에 널린 약초들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하여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불안한 눈으로 낯선 사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의원의 먼 친척인 칠성이라고 소개한 그 사내는 그날부터 뻔뻔하게 사랑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아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등장은 고요하던 상월 약방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평화롭던 일상을 순식간에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칠성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자다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는 연화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쓸어놓은 마당에 가래침을 퇴 뱉으며 밥상을 차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칠성의 무례함에 치가 떨리고 억울했지만 혹여나 그와 맞서다가 의원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과 약재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국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밥상머리에서도 반찬 타령을 하며 숟가락을 던지거나 그릇을 달그락거려 식사 시간조차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이 깊은 상월까지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의원이 평생 모았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금덩이나 돈보따리를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밥만 먹으면 곤방대를 물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는데 약재 창고의 서랍을 함부로 열어젖혀 애써 분류해 놓은 귀한 약초들을 바닥에 쏟아버리기 일쑤였고 벽장을 뒤지며 먼지를 일으키는 통에 집안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늙은이가 죽기 전에 돈을 다 어디다 둔 거야. 칠성은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마루 밑까지 꼬챙이로 쑤셔보았고 연화가 말리려 들면 눈을 부라리며 어린 계집이 어른이 하는 일에 참견이냐 하고 소리를 질러 연화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흩어진 감초와 당귀를 주워 담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고 의원의 손길이 닿았던 곳들이 하나둘씩 더러워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연화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의원이 가장 아끼던 낡은 책 한 권과 중요한 처방이 적힌 비망록을 꺼냈습니다. 칠성이 이것들마저 찾아내어 땔감으로 써버리거나 찢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인데 연화에게는 이 기록들이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이었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뒤뜰 장독대 옆 땅을 깊이 파고 기름 먹인 종이로 책과 비망록을 겹겹이 싼 뒤 항아리에 넣어 묻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덮으며 연화는 할아버지, 제가 이 지혜만큼은 놈의 손이 닿지 않게 꼭 지킬게요. 부디 노여워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속삭였고
밤하늘의 달빛만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비추며 묵묵히 그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의 귀에 칠성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창고에서 무언가 우당탕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이깟 풀뿌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돈이 될 만한 산삼이나 녹용은 하나도 없고 죄다 싸구려 풀들 뿐이잖아.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약재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창고 문을 발로 차고 나오며 마당에 널려있던 약초 바구니를 걷어찼고 그 바람에 잘 말라가던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흙 묻은 약초들을 주워 담았지만 칠성은 그런 연화를 비웃으며 이런 쓰레기나 끌어안고 사니 네 꼴도 그 모양이지. 내일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이것들을 다 헐값에 넘기고 집을 팔아버려야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말은 연화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 이 집이 사라진다는 것은 의원의 영혼이 깃든 곳이 사라지는 것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의원님, 저 왔습니다.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허리병으로 고생하던 댁내 할머니였습니다. 칠성은 낯선 손님의 방문에 귀찮다는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곤방대만 빨고 있었고 연화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문을 열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댁내 할머니는 의원이 돌아가신 줄 모르고 힘겹게 산을 올라왔다가 마당의 어수선한 풍경과 낯선 사내의 거만한 태도를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의원의 부고를 전하자 할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좋은 양반을 벌써 데려가시다니 하며 통곡을 했고 그 소리에 칠성은 재수없게 아침부터 남의 집 마당에서 곡을 하고 있어 하며 소금을 뿌릴 기세로 툴툴거렸습니다. 댁내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고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마당 구석에 우물가로 데려가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화야 울지 마라. 저놈이 아무리 주인 행세를 해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 문서 쪼가리를 쥔 놈이 아니라 양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이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고 그 말 한마디는 공포와 슬픔에 잠겨있던 연화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내 손을 봐라. 의원 영감하고 똑같은 물이 들어있지 않느냐. 약초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고 탕약은 주인의 정성을 먹고 약효를 내는 법이다. 저놈이 아무리 집을 팔겠다 난리를 쳐도 네가 여기 버티고 서서 약을 다루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할 게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단단하여 연화의 흔들리던 마음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연화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있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에게 정성껏 달인 두충차 한 잔을 대접해 보내드린 뒤 흐트러진 약재들을 다시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마루에서 야, 술상 좀 봐와라 하고 소리쳤지만 연화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약재의 창고로 들어가 약초들의 먼지를 털고 종류별로 다시 분류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칠성이 화가 나서 쫓아와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하며 손을 치켜들었을 때 연화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칠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귀한 것들입니다. 술상이 급하시면 직접 차려 드시고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연화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칠성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이것 봐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하며 윽박질렀지만 연화의 눈빛에 서린 기백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단순히 의원의 심부름이나 하던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기운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두고 보자.
내일 날이 밝으면 촌장 영감을 불러다가 내년부터 쫓아내고 말 테다. 하며 씩씩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약탕기 앞에 앉아 불을 지폈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의원이 가르쳐준 부동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칠성은 여전히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돈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연화는 그런 칠성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묵묵히 약방 일을 해나갔습니다. 칠성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이 약방의 새 주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약값도 2배로 받을 것이고 외상 따위는 절대 없다. 라고 선언하여 마을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의원님이 가시고 나니 별 해괴한 놈이 들어와 물을 흐리는구나 하고 혀를 찼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미천 잡아 이 상고를 뜰 궁리만 했습니다. 반면 연화는 밤마다 의서 이슈가 묻힌 장독대를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고 낮에는 찾아오는 환자가 없더라도 약재를 말리고 덮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마을 장터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비틀거리며 돌아왔는데 그의 손에는 싸구려 약초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것 봐라, 장터 약재상 놈들이 좋은 물건이라며 싸게 주더구나. 이걸 잘 포장해서 비싸게 팔면 큰돈이 될 거야 하며 횡설수설 떠들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그 약초들을 살펴보니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속은 썩었거나 이미 약효가 다 빠진 묵은 재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화가 이건 약으로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환자에게 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라고 말리자 칠성은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약이란 건 먹고 나으면 그만이고 안 나으면 병이 깊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라며 연화를 밀치고는 그 썩은 약초들을 기존의 좋은 약초들과 섞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만행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의원의 명예와 환자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칠성의 팔을 붙잡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짓이에요.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술기운에 눈이 뒤집혀 연화의 뺨을 올려붙였고 연화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섞여버린 약초 바구니를 품에 안아 지키려 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연화는 아픔보다 이 섞여버린 약초들을 어떻게 다시 골라내야 할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칠성은 재수없는 계집, 내일날 밝으면 당장 내쫓아버릴 테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쓰러진 채 한참을 흐느끼던 연화는 밤이 깊어지자 퉁퉁 부은 볼을 감싸쥐고 일어났는데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뺨에 닿아 녹아내리며 그녀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그녀는 등잔불을 켜고 마루에 앉아 칠성이 섞어놓은 약초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손끝이 시려왔지만 썩은 약초와 좋은 약초를 구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곰팡이가 핀 당귀, 이건 색이 변한 작약. 연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작업이 끝났을 때 연화의 손은 흙과 약초물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왔는데 마을 촌장의 손자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촌장 집 하인은 헐레벌떡 뛰어올라와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새로 오신 친척 어르신이라도 좀 와주십시오. 아이가 숨이 넘어갑니다 하며 다급하게 칠성을 찾았습니다. 칠성은 아직 술이 덜 깬 채
부스스하게 일어났다가 촌장의 손자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고치면 촌장에게 큰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마을에서 자신의 입지도 단단해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걱정 마라. 내가 의원의 비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후계자니 금방 낫게 해주마.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어제 장터에서 사온 정체불명의 약초 뭉치를 대충 챙겨들고 하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 약은 안 돼요 라고 외치며 뒤따라가려 했지만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이 평소 아이들의 열병에 쓰던 시호와 황금, 그리고 해열에 좋은 몇 가지 약초를 신중하게 골라 깨끗한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왕진을 갈 때 쓰던 낡은 침통도 품에 챙겨 넣었는데 비록 침을 놓는 것은 서툴렀지만 급할 때 손끝을 따서 피를 내는 법은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제발 제가 늦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손에 할아버지의 기운을 실어주세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눈 쌓인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보다 한참 늦게 출발했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의 발걸음은 칠성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마을 촌장댁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몸을 비틀고 있었고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의 입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탕약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약 냄새가 역한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고 칠성은 이걸 먹어야 낫는다니까 하며 윽박지르고 있어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방 안가득 퍼진 그 약 냄새는 의원이 쓰던 맑고 향긋한 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썩은 내가 섞인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지켜보던 촌장과 가족들도 칠성의 거친 행동과 차도 없는 상황에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고 칠성은 당황하여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두세요. 그 약은 아이에게 독이 됩니다. 연화의 그 단호한 외침은 방 안에 팽팽하던 공기를 단숨에 가르고 들어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칠성은 약사발을 든 채 엉거주춤 멈춰섰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이의 부모와 촌장 역시 놀란 눈으로 문개에 서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연화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서웠기에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곧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행패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해.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연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결연한 태도에 오히려 칠성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에 들린 약사발을 낚아채듯 가져와 냄새를 맡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촌장에게 그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촌장 어른, 이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건 약 냄새가 아니라 썩은 풀 냄새입니다. 곰팡이가 핀 약재는 독이나 다름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게 이런 것을 먹이면 오장육부가 상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니 과연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칠성을 노려보자 칠성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냄새가 고약한 법입니다. 저 계집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고 방 안의 사람들은 의심과 분노의 눈빛으로 칠성을 쏘아보았습니다. 비키십시오. 제가 아이를 보겠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밀어내고 아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우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의원이 가르쳐준 대로 아이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빨랐지만 힘이 없었고 피부는 불덩이 같았으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놀람과 체기가 겹쳐 생긴 급성 열병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위솥을 느슨하게 풀어주고는 하인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깨끗한 물 한 대야와 수건 그리고 생강차를 끓일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너무 탁하니 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명확하여 촌장의 가족들은 홀린 듯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칠성은 구석으로 밀려나 이런 건방진 하고 투덜거렸지만 촌장이 자네는 가만히 있게 내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를 가만두지 않겠네 하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입을 다물고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고 깨끗한 천 위에 약재들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시호와 황금 그리고 칡뿌리는 모두 햇볕에 잘 말라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 맑은 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가져온 약탕관이 없었기에 부엌으로 가서 직접 약을 다리겠다고 청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게. 자네만 믿네.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연화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떨지 않고 침착하게 약을 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이 제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약탕관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보글보글 나기 시작하자 연화는 부채를 들어 천천히 바람을 불어넣으며 약 기운이 물에 잘 스며들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약을 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연화는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약탕관 앞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그 얼음이 뺨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맑고 효험 있는 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연화는 정갈한 사발에 약물을 따르고 찌꺼기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고운 배보자기에 걸렀습니다. 완성된 탕약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지만 칠성의 약과는 달리 은은하고 깊은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약사발을 쟁반에 받쳐들고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연화는 아이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약을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가 착하지. 이거 먹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꿀처럼 달지는 않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약이란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고 신기하게도 아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으나 연화의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는지 조금씩 약을 받아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 먹인 후 연화는 침통을 열어 가느다란 은침을 꺼냈습니다. 침을 놓는 것은 아직 서툴렀기에 망설여졌지만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손끝을 따서 나쁜 피를 빼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가락 끝 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침을 찔렀고 검붉은 피가 몇 방울 맺혀 나오자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와 겨드랑이 손발을 꼼꼼하게 닦아주며 열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식의 소리만이 똑딱똑딱하며 정막을 채웠고
칠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문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한 시즌 2시간쯤 지났을까. 거칠게 몰아쉬던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몸에서도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땀이 나면서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연화가 아이의 야에 이마에 손을 대어보고는 밝은 얼굴로 열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자 참았던 숨을 터트리듯 가족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촌장은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손자를 살렸어. 의원 영감이 다시 살아 돌아온 줄 알았네. 하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벅찬 보람이 밀려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와중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날카로운 눈길이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복의 칠성 양반, 자네는 아까 내 손자에게 먹이려던 그 약이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걸세. 만약 연화가 오지 않았다면 내 손자는 자네 손에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촌장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칠성을 애워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돈독이 올라서 썩은 약을 팔려고 했다며 의원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니 나는 그저 장터놈들에게 속았을 뿐이오. 나도 피해자란 말이오. 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약은 물건이 아닙니다. 약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마음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약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집과 약방을 탐내시는 것은 좋으나 제발 할아버지의 이름과 환자들의 목소리는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연화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크게 칠성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칠성은 부끄러움과 몸열감에 치를 떨면서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촌장은 하인들을 시켜 칠성이 가져온 가짜 약초 꾸러미를 모두 마당으로 가져와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썩은 약초들이 타닥타닥 타들어가자 칠성은 마치 자신의 헛된 욕심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촌장은 칠성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게나. 자네 같은 사기꾼에게 내줄 방은 없네. 그리고 다시는 연화 양에게 해코지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게.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볼 테니. 칠성은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아니 오히려 망신만 당한 채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 쫓겨나듯 촌장집 대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놀려대었고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아이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촌장댁에서 마련해준 따뜻한 밥상을 받고서야 하루 종일 굶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촌장 부인은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많이 힘들었지 정말 대견하다. 네가 의원 어르신의 진짜 손녀가 맞구나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밥을 목으로 넘길 수 있었고 따뜻한 국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촌장은 사례금을 듬뿍 챙겨주려 했지만 연화는 정중하게 사양하며 할아버지께서는 응급 환자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약값이 필요하면 그때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쌀과 반찬 조금만을 받아들었습니다. 산골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촌장댁에서 얻어온 호롱불이 들려 있었는데 그 작은 불빛이 눈 덮인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별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어요. 제가 해냈어요. 아이를 살렸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잘했다, 잘했다 하고 대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칠성 같은 사람이 100명이 온다 해도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칠성이 머물던 사랑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 쫓겨난 뒤 집에 들러 자신의 짐을 챙겨 밤사이에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칠성이 뒤져놓은 흔적으로 엉망이었지만 다행히 중요한 기물들이 파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서서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칠성의 고약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는 사라지고 다시금 익숙하고 편안한 약초 냄새와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로소 집이 주인을 되찾은 것입니다. 연화는 마루에 걸터앉아 칠성이 어지럽혀 놓은 마당을 바라보며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뒤뜰 장독대에 묻어둔 할아버지의 의서와 비망록을 다시 꺼내 깨끗이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연화는 피곤이 몰려왔지만 바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재 창고로 들어가 칠성이 섞어놓았던 약초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밤새 분류해 놓은 덕분에 대부분의 약초는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쓰다듬으며 약초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은 갔어. 약초들은 말없이 향기를 내뿜으며 연화의 손길에 응답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놓인 늙은 호박 하나가 둥그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천장에 매달린 옥수수 꾸러미들도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사소한 풍경들이 연화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달 기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창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치고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사액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붉은 기운이 삼봉구리를 감싸 안으며 낡은 초가집 위로 따스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떠오르는 해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고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연화의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오직 눈앞의 평화로운 풍경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비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슥싹슥싹 눈을 쓰는 소리가 경쾌하게 산속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칠성이 남기고 간 더러운 발자국들은 깨끗이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연화의 반듯하고 정갈한 발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난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은 뒤 할아버지의 위패 앞에 정한수 한 그릇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 집은 제가 꼭 지킬게요.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게요. 위패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마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산골의 낡은 약방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향기로운 곳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성이 도망치듯 떠나고 난 뒤 산골 약방에는 다시금 깊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꼈던 차갑고 무거운 정막과는 결이 달랐는데 마치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젖은 땅이 숨을 쉬는 듯한 생기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이 머물렀던 사랑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겨우내 묵었던 먼지와 칠성이 남기고 간 탁한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걸레로 닦아내며 연화는 이 집이 다시 온전한 자신의 보금자리이자 할아버지의 영혼이 머무는 성소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 노동은 고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찌꺼기까지 씻어내는 듯한 상쾌함을 주었습니다. 방 청소를 마친 연화는 창고에서 쑥을 한 줌 꺼내어 질그릇에 담고 불을 붙였는데 타오르는 쑥 향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며 칠성이 남긴 고약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를 완전히 지워주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천장에 석가래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마치 그 연기가 집안을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수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크게 심호흡을 하며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워진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콧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에는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끝자락에는 분명히 다가오는 봄의 따스한 기운이 실려 있었고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 섰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꽉 찬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뒤뜰 장독대로 가서 칠성의 눈을 피해 묻어두었던 의서와 비망록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흙을 호미로 파내자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책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마치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보물을 캐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자 낯익은 낡은 책 표지와 할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종이들이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그 책들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차가운 책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감동으로 전해져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켰어요.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이 지혜들을 제가 지켜냈어요. 그녀는 책들을 안방의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앞으로 이 책들에 담긴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속의 눈들이 눈에 띄게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처마 및 고드름은 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리듬을 맞추며 떨어졌습니다. 겨우내 하얀 이불을 덮고 있던 마당의 흙이 검은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서는 성질 급한 냉이와 쑥들이 파릇파릇한 머리를 내밀며 봄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작은 바구니와 호미를 챙겨 들고 산으로 나갔는데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폭신폭신하여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갓 돋아난 쑥을 캐며 그 향긋한 흙내음을 맡았고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새순들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산짐승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났는지 숲속 곳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상홀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가 산에서 돌아와 쑥을 다듬고 있을 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들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촌장 어른을 비롯하여 댁내 할머니, 그리고 지난번 연화가 치료해 주었던 아이의 부모와 마을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쌀자루 달걀, 꾸러미 뗄감, 그리고 갓 지은 떡과 반찬들이 들려 있었는데 마치 잔칫날처럼 풍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촌장은 연화에게 다가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하구나. 네가 우리 마을의 은인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칠성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울타리를 고치고 낡은 지붕의 이형을 새로 엮어주기 위해 연장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장정들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며 기울어진 담장을 바로 세웠고 부녀자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떡을 썰고 국을 끓이며 순식간에 활기 넘치는 잔칫집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댁내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등짝을 두드리며 가만히 있거라. 이건 빚 갚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는 게다. 의원 영감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베푼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받아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칠성에게 시달리며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산속에 고립된 외톨이 소녀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자 존경받는 의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연화는 깨끗하게 수리된 집을 둘러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튼튼해진 울타리는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고 있었고 새로 얹은 지붕에서는 황금빛 지푸라기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는 쌀독이 가득 찼고 찬장에는 반찬들이 그득하여 당분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사람들의 믿음과 인정이었습니다. 연화는 칠성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의원이라고 불러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며 그녀의 질문에 긍정의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약방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철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 아이들, 파티를 시작하다 허리를 삐끗한 농부들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 할머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맞이했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맥을 짚고 증상을 물으며 꼼꼼하게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묻고 식사 조절법이나 간단한 운동법까지 일러주며 마음까지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 의원 약은 먹기만 해도 낫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개중에는 산 아래 큰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연화의 약방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의원의 활기까지 더해져 더욱 생기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약재를 말리기 위해 마당 가득 채반을 널었습니다. 작약 당귀, 천궁 황기 등 각종 약초들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향긋한 냄새를 피워 올렸습니다. 연화는 약초들을 골고루 뒤집어주며 그 향기 속에 파묻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초 냄새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였고 약초를 만지는 손길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진실한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약초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으며 이 약초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쓰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워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비가 약초 위로 흩날리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틈틈이 할아버지가 남긴 의서를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보고 약초를 다듬느라 바빴기에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하여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한자 용어들과 난해한 이론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그 뜻이 마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더듬어 보거나 직접 약초를 관찰하며 답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의 의술은 날로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루한 옷차림에 낯선 나그네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굶은 데다 급체까지 하여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돈 한 푼 없는 떠돌이 신세라 병원에는 갈 엄두도 못 내고 산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말하지 않고 그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매실차를 먹인 뒤 손발을 주물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소화에 좋은 약을 지어 먹이고 하룻밤 푹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음 날 아침 씻은 듯이 나 연화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며 돈이 없어 약값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먹였지만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주먹밥 2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약값은 나중에 형편이 펴시면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대신하세요. 나그네를 보내고 난 뒤 연화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의술은 인술 렌수이다.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재물을 모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화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그 나그네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며 산은 더욱 푸르러지고 약초들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연화의 약방은 이제 산속의 작은 등대처럼 아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곳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칠성 같은 욕심쟁이가 다시는 넘볼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감도는 신성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연화도 제법 나이가 든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소녀 시절의 맑은 미소가 남아있었고 눈빛은 더욱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약초를 캐는 법을 가르치고 의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산골 약방은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약다리는 냄새로 가득 찼고 연화는 그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할아버지 산소에 올라가 술 한 잔을 올리며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면 마치 할아버지가 잘했다 내 딸아,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여름밤 연화는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마당의 먼지를 씻어내고 풀잎들을 더욱 싱그럽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약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약장 닳고 다른 약탕기, 그리고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초상화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것이 단순히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녀가 있는 한, 그리고 그녀의 제자들이 있는 한 영원히 이 상월자기에 머물 것임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할아버지의 임종 칠성의 횡포에 떨었던 날들, 촌장 손자를 살리기 위해 달렸던 눈길, 그리고 따뜻한 봄날 마을 사람들의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픔이나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어.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고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야. 연화의 입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깊은 안도감 속에서 서서히 잠이 들 준비를 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져 안개처럼 산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약방의 등잔불은 꺼졌지만 그 안에 깃든 따스한 온기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남아 산짐승들과 풀벌레들까지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연화는 마당을 쓸고 약을 다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끄러워도 이 상월의 낡은 약방과 연화의 고운 마음씨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은은한 약초 향기를 피워 올릴 것입니다. 아프고 지친 누구라도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곳.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는 따뜻한 쉼터로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연화의 편안한 숨소리와 함께 산골 마을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도 나무집 위에서 잠시 쉬어가고 별들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연화의 약방 아궁이 속에 던져 태워버리고 향긋한 약초 내음이 감도는 꿈속으로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혹시 산속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청해보세요. 아마도 연화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며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지도 모릅니다.